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모두 38석을 차지를 했죠. 네. 지역구에서만 모두 25석, 그리고 13석은 비례대표로 얻어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전문가들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국민의당 당사를 연결을 해서 해단식 하는 장면을 잠깐 보셨는데, 자,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 대표의 감사의 말을 들었는데요. 저 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지금 이제 뭐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번 선거는 뭐 선거 혁명이라고 얘기해도 뭐 하나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 헌법 1조 2항의 그 민주주의의 정의가 그대로 이번에 이제 준엄하게 국민들이 실현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의석수 자체로 볼 때야 뭐 제 이제 3당이긴 합니다만 그 의미가 뭐 굉장히 큰 거겠죠. 특히 호남에서의 그 석권이라는 것은 야당에서의 그 맹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단지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수도권에서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 이외에는 뭐 잘 당선자를 예상을 못했었는데 김성시 후보가 당선이 또 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상당히 또 정당 득표를 보여줬고 네. 일단 뭐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 때문에 지역에서 더 이상 의석은 내지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가 어떻더라도 말이죠. 또 수도권에서 후보를 거의 못 냈다는 거 당선자를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당이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조금 전에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호남에서는 일단 그 호남 유권자들이 야당 대체할 수 있는 야당에 대한 기대가 녹색 바람으로 나타났고 네. 그것이 수도권에 상륙하기에는 바람이 그렇게 거세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석밖에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은 정당 득표율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물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하고 13석이 같습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 정당 득표는 30만 표를 더 얻었거든요. 국민의당이. 네. 그리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정당 득표율이 더 많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그런 점에서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고 또 국민의당이 창당 2달 만에 그 짧은 시간 내에서 조급하게 후보를 해서 그렇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수도권에 많이 냈으면은 네. 판세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대표가 전국 정당화 할 발판을 만들었다. 그거는 충분히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16년 만에 여소야대고요. 또 20년 만에 제3당이 탄생을 한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이 의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또 포부를 밝히고 있고 네. 네. 그동안 뭐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고요. 그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에 깔려있는 함이라는 게 항상 집권당과 제1야당이 현안마다 이슈마다 어쨌든 서로의 상대방의 주장이나 어떤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절충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좀 적대적 공존의 체제였잖아요. 그런 네. 것들 타파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 의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이 의석 분포 자체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게 완전하게 어떤 그 데드록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국민의당이 해소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중요한 거는 제3당으로서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집권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의 제1당과 제2당이죠. 제1야당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예. 그 어떤 기계적 균형에만 집착한다면은 여전히 또 민심은 또 변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뭔가 이념적인 정체성이나 정당 정체성을 세운 작업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막연히 중간에서 어떤 균형만 취하는 그런 제3당은 국민들이 바랐던 다당 체제는 네. 아니거든요. 정당이 그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은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이 워낙 이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예를 네. 들어서 그 천정배 의원이나 아니면은 정동영 당선자 같은 분들은 우리 제도권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고 네. 또 아주 보수적인 그 호남의 유력 정치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놓고 뭐 사안 사안마다 이렇게 좀 내부 논의가 치열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번 총선으로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다시 들어섰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제 3당 체제의 역사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의 녹색바람 이번에 역시 거셌죠. 무려 38석을 얻어 원내 제3당으로 우뚝 서면서 20년간 이어지던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 정치사에 등장했던 제3당의 끝은 어땠을까요? 자,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라지게 됩니다. 자, 1996년 김종필 총재가 이끈 자유민주연합은 그해 총선에서 44석을 얻어냈지만 다음 해 대선에서 DJP 연대를 택했죠. 1997년에 등장한 이인재 후보의 국민신당, 그리고 2002년에 등장한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 21, 그리고 2007년에 등장한 문국현 후보의 창조한국당 역시 제3당의 길을 개척하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태어났다가 슬그머니 여당에 흡수되는 것이 제3당의 운명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당을 향한 국민의 갈망은 늘 있어 왔죠. 국민의당이 단명의 역사를 극복하고 제3당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자, 그 답은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준 20대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종인 대표, 더민주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1당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김종인 대표가 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호남에서의 참패는 좀 뼈아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남의 참패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호남 참패는 인과 보응입니다. 항상 실망만을 드렸는데 의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에 회초리를 들어주신 호남의 민심을 잘 받아 안겠습니다. 네. 자, 김종인 대표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 패배한 거는 뭐 야당으로서의 그 의석이 설령 많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뭐 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 그렇죠. 야당 예. 입장에서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의 저 발언은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지금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하게 이렇게 국민들이 외면했던 것은 원래 이 과거에 민주당에서 열린 우리당 분당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른바 뭐 친노대 호남의 불화라고 그랬지 그 당내에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돼 왔었죠. 그리고 결국은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했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민정수석을 했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 호남 홀대론이나 호남 차별론 이런 것들이 좀 과대 포장된 면도 없지 않긴 합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그러한 프레임이 있는 것만 분명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이제 안겨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민심이라는 것이 또 항상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왜 호남으로부터 외면당했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역시 또 여러 방안은 나올 수 있겠죠. 그건 바꿔서 말해서 국민의당도 언제든지 호남으로부터 외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아주 황금분할이라고 할까 어느 당에게도 어떤 그 완벽한 압도적인 권력을 주지 않은 거거든요. 의회 권력을. 그러면서 네. 야당이 어떤 뭐 잘 뭔가 통합을 해 나가고 이런다면 뭐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으나 서로 이제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아전인수를 해석한다면은 오히려 야권의 분열 같은 것도 또 통합을 가지 않고 분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뭐 아직 뭐 투표 끝난 지 하루도 안 되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더민주에 있어서 호남의 참패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권 주자가 있죠. 문재인 전 대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2번씩이나 내려가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대권을 꿈꾸고 있는 입장에서 호남 피하고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그건 네. 뭐 불가피했을 건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것이 그 경합 지역이었던
그 이용섭 후보에도 당락에도 영향을 예. 좀 일정 부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순천에서 노광규 후보가 또 패배하는데도 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만 놓고 보아서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호남 방문이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점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뭐 호남 외에도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많은 승리를 거뒀고 또 영남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죠. 특히 부산에서 네. 많은 성과를 거둔 부분들은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네. 당장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서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대선까지는 한 1년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면서 다시 그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네.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을 좀 천천히 가고 영남에 좀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지난 대선 때 48%나 얻은 주자가 총선만을 의식해서 그야말로 선거공학적 전략적 측면 때문에 호남을 제외한다라는 것도 대단히 부자연스러워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선거 앞두고 며칠 두 번 방문해가지고 민심이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건데 큰 기대는 걸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입장도 얘기했고 또 정면 돌파도 시도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으로는 어쨌든 그 김종인 체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지금 성공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제가 김종인 체제가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김종인 대표로서는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전당대회 날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비대위 체제를 일단 기존의 비대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한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들을 새로 꾸릴 겁니다. 전당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또 이렇게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틀림없이 있어 보일 거고요. 근데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물러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의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네. 문재인 전 대표, 더 겸허히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반응을 내놨네요. 네. 자, 자. 기다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호남에서 패배하면은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호남에서 패배 안 했다라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예. 거잖아요. 뭐 호남 패배의 기준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좀 당장은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네.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반적인 뭐 야권 전체의 뭐 재편 같은 것들, 통합 같은 논의가 분명히 전 있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계속 네.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뭐 한국 정치 현실에서 잘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러한 뭐 중장기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포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예. 같아요. 앞으로 그 호남의 민심을 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그렇게 뜻으로 해석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호남에서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대권을 쟁취한다는 것은 거의 뭐 야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내포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는 틀림없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선거 직전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지지보다 앞선 정당 지도가 호남에서 앞선 경우도 꽤 나왔었습니다. 한 지난달 23, 4일 정도 조사를 보면 그런 조사들이 나온 적도 있는데 네. 그거를 끌고 가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전략적 미스죠. 그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적 미스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반문재인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는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이 남아 있다. 네. 그 네. 유산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이번 20대 총선 정가에는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제1당의 자리를 내놓게 됐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매선 회초리로 심판하셨고 저희는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자 김무성 대표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고요. 뒤이어서 김태호 최고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지도부 전체가 좀 와해가 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물론 새누리당 당원 보면은 대표가 물러가면은 그 최고위원 중에서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그 최고위원이 되기로 되는데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거고요. 비대위를 꾸릴 가능성이 높고요. 어차피 7월 정도, 빠르면 6월 말 정도에 전당대회가 열릴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비대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뭐 지금 뭐 비대위를 꾸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또 수순이 전당대회도 열어야 되고 당을 수습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혼란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혼란은 뭐 혼란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당내 갈등을 넘어서 사실상의 심리적인 분당 사태 같은 경우도 뭐 심리적이라는 전제를 제가 달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친박 쪽에서 친박 인사를 당권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세우려 한다면 더 많은 갈등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내 세력은 근데 친박 외에는 또 딱히 없는 게 또 뭐 현실 일단 뭐 아닌가요? 현재 이 선거가 이렇게 참패한 상황 속에서 계속 친박 대 비박의 구도로 간다는 것 자체가 민의와는 배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네. 새누리당은 일단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번 선거는 어쨌든 뭐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계속 제기돼 왔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꿀 때 새누리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계속되고 계속 그 이른바 불통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당 내에서의 어떤 공학적인 그러한 뭐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새누리당이 뭔가 이 참패를 만회해 나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또 무소속 바람이 거세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뭐 바람이 세지는 않았어요. 일단 새누리당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유승민 후보만 일단 친유승민계에서는 홀로 당선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좀 행보를 보일까요? 당장 유승민 의원 경우에는 복당 문제가 걸려 있죠. 네. 그렇지만은 뭐 본인도 복당을 뭐 하겠다라고 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했고 네. 그렇지만은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네. 거부감을 느낄 텐데 저는 이번 유승민 의원의 선거 운동 과정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계속 강조한 게 나는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라는 점만 강조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차라리 따뜻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 이미지를 좀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애를 썼더라면은 지금 이 지리멸렬한 그 보수 여당 측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네. 좀 아쉬움이 뒤늦게 좀 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 글쎄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총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 뭐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여론조사도 그랬고요. 새누리당에서 과반 득표가 과반의 그 의석을 차지하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을 때 대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했었던 것은 엄살이다 이거였거든요. 아니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요 자체 분석은 적어도 과반은 넘는다라는 게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네. 분명히 145석 정도를 얘기했을 때는 전략적 측면이 강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것들이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100석이 안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건 사실이었던 예. 것 같고 네. 그러나 전혀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과반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1당의 지위를 뺏긴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선거의 의미라는 게 정말 뭐 그냥 말로만 국민이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이 선거라는 이 전형적 회고적 투표의 성격을 가진 선거거든요. 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사실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그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래 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아니 선택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인데, 네. 과거에 우리나라 선거가 대체로 회고적 투표보다는 미래에 어떤 세력이 정권을 담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망적 투표의 성격이 강했는데, 네. 이번엔 전형적으로 정권을 심판했다면서 예.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선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 것 네. 때문에 레임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수도권에서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35석밖에 못 얻었다. 그것도 또 야권 분열이라는 이 그 황금 분할 속에서 못 얻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심판론이 잘했다라기보다도, 그것이 통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유권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심판의 정서가 결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됩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뭐 선거 결과도 그렇지만은 레임덕 현상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 동력이 아무래도 그 힘이 딸리겠죠. 네. 그 상실할 우려가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또 그 스타일이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근데 또 이번 총선으로 또 대권 주자의 기상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저희가 기상도를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모두 흐림 상태고요. 유승민 당선인이 맑음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맑음 상태고요.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흐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부겸 당선자는 맑음이네요. 자,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역시 김부겸 네. 당선자 같아요. 김부겸 당선자는 뭐 단순히 세 번째, 이전 3기로 당선됐다는 측면을 넘어서 네. 대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란 말이에요. 무소속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닌 측면 때문에 아마 야권에서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통틀어서 상당히 아주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김부겸 후보의 그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경력으로 볼 때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야권의 문재인 후보는 뭐 아까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는 흐림으로 나타났었는데 네. 별로 흐릴 것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호남에서 예. 패배한 걸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그 대권 경쟁에 대단히 그 각축 양상으로 갈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새누리당에서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제 이번에 낙선함으로써 상당히 뭐 이제 대선 주자급에서는 거의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네. 이제 새누리당 내에 친박에서 과연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가 중요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여권 같은 경우는 정말 복잡해진 것 같아요. 내년 대선을 볼 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다시 그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훈 유엔 사무총장 영입설이 다시 나올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네. 내부에서 한다라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 하고 있는 남경필 또 원희룡 지사 의 조기 등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20대 총선 정말 지각 변동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제1당을 더 민주가 차지를 하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20대 총선의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정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몰고 올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자, 20대 총선 추은호 와이튼 해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